네, 이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교시 잠깐, 위기 상황이라는 게, 위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강원도 사회복지사 협회에 나와 있는 내용들, 대부분 위기에 대한 그 전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위기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 종사자가, 에, 실전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폭력, 상실, 2차 여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위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폭력뿐만 아니라 요즘에 직장 괴롭힘 방지법에서 상하 상하 관계에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주로 이제 많이 그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어지는 그 감정 노동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위기를 유발하는 상황, 신체적, 그다음에 정서적, 성적, 상실, 클라이언트 죽음, 2차 외상 스트레스, 신체적 위험, 상해를 입히려고 공격이나 공격 시도, 또 감염병 등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것, 정서적 위협, 욕설, 협박, 반복적 행동 등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 이런 거 형사적 위협이다. 성적 위협, 폭력은 성추행, 성적 농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의미하고 클라이언트의 사망, 또 관계 중단을 의미하는 상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늘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니어도 클라이언트 어려움을 들으면서 내가 2차적으로 이렇게 외상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 위기 대응 체계는 강원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지금 제시된 내용들이고 이것은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나 또는 서울 사회복지사를 사회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원래는 이제 다른 영역에서 썼던 것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가져와서 썼고요. 이 개인적 차원이나 기관적 차원 또는 여기에 따른 예방 대응 회복의 방법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환경 차원, 우리가 협회 차원이나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전반적으로 이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위기 상황 민감성을 증진해야 된다. 아유, 욕 먹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아닙니다. 그 도리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과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서적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좀 가져야 된다. 이대형 교육 및 훈련에 계속해서 오늘 이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이런 교육을 어떤 감정 노동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요청해서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관에 있는 이기대응 매뉴얼을 철저하게 잘 숙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실은 그 똑같은 것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자기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이제 자활에 있는 계신 분들 보니까요. 자활에서 프로그램에 떨어졌다고 술을 먹고 낫을 딱 들고 온. 그러면 그럴 때 어느 때 다치냐면 도망가는 게 괜찮아요. 어느 때 다치냐?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낫을 빼쓰고 몸싸움하다가 다쳐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아니면 빨리 줄임날을 쳐야지 그것을 클라이언트 가지고 있는 흉기나 이런 것을 뺏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혼자 그리고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상황 계속 이야기하면 CCTV가 지금 녹화되고 있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언어전성 폭력, 감정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안전 원칙을 또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로 이제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위기 상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보고 필요 조치를 통하고 팀 내 정보를 공유해서 내가 어떤 A라는 클라이언트에서 이러이러한 그런 걸 다 했는데 팀 내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그다음에 문제 조금 더 상처가 깊을 때는 회복 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고 있는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심각할 때는 실험 및 상담 휴식, 또 문제가 클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이다. 자, 기관 차원에서는 자, 위기 상황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들 규정 및 지침을 마련을 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실용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 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95%가 다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 매뉴얼의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따로 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강조해야 될 것이 위기 예방 체계 수립과 실시.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이용자라든지 관리자, 중간 관리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종사자, 관리자 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기다.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용인한테도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감정노동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라. 그래서 저기 제가 알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는 그 시설에서 연합해 가지고 아동들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교육도 같이 하고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예. 보통은 애들이 아이들의 인권만 생각을 하고 아동보호시설이 아동 양육시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거든. 뭔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왜 내가 싫은데 그걸 시키냐.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동 이용인들에 대해서 또 이용인의 보호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줄 때 반드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어르신 교육과 그 보호자들한테도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 언어 정서적 폭력 이런 경험을 쓰면 안 되고 그럴 경우는 어떤 그 경과 조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관리자나 종사자 교육한 것처럼 이용자들한테도 교육을 우리가 시켜줘야 된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대응표 이 운영회를 운영을 해줘야 된다. 위기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뭐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불안한다든지 그러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팀에서 나서 가지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료 체계에서는요 그 어떤 그 등급별로 코드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코드 1, 코드 2, 코드 해서 한 그 코드별로 분류를 쫙 해가지고 의료 관련된 영화 보면 너 코드 7 발령, 코드 7 발령 해갖고 삐삐도 오고 막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떤 거기 팀들이 가가지고 그걸 알고는 탁 가서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사무실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가 떨어졌다고 술을 먹고 낯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그걸 보고 코드 발령을 우리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 노동 차원에서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상황 같은 경우는 코드 레드로 한번 분류를 하자 우리 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해놓고는 단톡방에다가 코드 레드 발령 그러면 3이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코드 레드로 생각하면은 3이라고 딱 쳐 A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인식한 다른 그 위원회에서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와야 될 사람을 미리미리 정해 가지고 해주는 거죠. 코드 3 발령. 예를 들어서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양육시설은 방이 여러 방 있잖아요. B라는 방에서 선생님 하니까 아이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폭력을 쓰려고 그래. 그러면은 막그뭐 저렇게 물건을 들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 핸드폰으로서 코드 레드를 발령, 코드 3, 코드 3 이런 발령을 하면 그 옆방 선생님이 먼저 와서 빨리 와가지고 뭔 일인지 보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거기 남자 선생님 몇 사람이 빨리 달려와가지고 딱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만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를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위기 상황이 되면은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클라이언트하고 막 시비가 붙으면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잘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거 불똥이 나한테 튈까 봐. 예.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기관 안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종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 관리자나 최고 관리자한테도 어느 정도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팀에서 우리가 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하고, 미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코드를 분류를 해가지고, 코드를 분류를 해가지고 어, 발령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어떻게 하면 뒤에 코드명 발령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위기사항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배치한다. 그다음에 또 뭐니 해도 환경 자체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상담실 같은 경우는 원예 미러로 밖에서 보이는 거울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모든 요양시설에서, 양로시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어르신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치매기가 돌아서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방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렸는데 돌아가셔 본 거죠. 근데 왜 돌아가셔 보냐? 방에 들어가고 문을 딱 잠가 본 거죠. 요즘에 인권의 침해 때문에 이게 그 문 잠그는 거에 대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어요. 왜? 안전 장치가 빨리 들어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춰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위험 보상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대응, 예, 원칙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 하고, 필요시 경찰 협조를 따르고 피해 종사자의 안정 상태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해준다. 피해 종사자의 의료 및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보고서 작성하고 문서화하고, 사법 처리 시 피해 종사자를 지원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이연 평가 및 정보 공유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적 차원과 사후 관리적 차원이, 실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PTSD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체계라는 거죠. 이거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데 신경 쓰는 것만큼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어느 정도에서 폭력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아니 그 논의하고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한 사람은 술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 한 사람은 빨리 가가지고 다른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하고, 한 사람은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클라이언트를 피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직적인 차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혼자 대응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이기 지원 제도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보호센터, 권리 센터를 지금 계속 만들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화를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사회복지사 차원에서 이렇게 보수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인들한테도 클라이언트를 세계 사회복지사를 잘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자꾸 보내야 되고, 또 위기 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실시를 해준다. 그래서 사협에서 강원도 사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관별로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계속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셔서 기관에 맞는 위기 대응 매뉴얼과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다. 대응 자문위 활동도 하고, 잠재 위기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실도 하고, 위기 종사자를 위한 온오프 상담실 운영한다든지 위기 종사 협력 프로그램.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우리가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브리핑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디스크립티브 브리핑인 것 같아요. 이게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정도의 디브리핑 것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브리퍼들이 있거든요. 디브리퍼들은 세월호 사건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세월호 사건 현장에 가요. 그 잠수부들을 만났는데 그 잠수부들한테 그것을 경험해서 악몽을 꾸고 있는 그 잠수부들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그 잠수부가 내가 깊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칠흑 같은 데서 더듬어 가지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팔이 딱 잡히더래요. 그래서 학생이구나 해가지고 그 팔을 잡고 끌고 저기 물 바깥에 나왔대. 그러고 배에 탁 올렸는데 팔만 따라온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잠수부가 밤마다 악몽을 시달리면서 식은땀을 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냐 물어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잠수부 들어갔다가 팔만 따라왔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밤마다 힘들고 괴롭고 너무 죽고 싶고 힘들습니다. 하면서 그 일련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그 보고식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브리퍼가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가서도 또 무슨 일이 있으니 또 물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물어본대. 그래서 이 초기 외상 사건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람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PTSD의 차이가 현격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것도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사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사가 동료가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잘 들어주고 굉장히 힘들었겠다고 하고 지지해주고 또 안전한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간에 PTSD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약간 또 이제 위기 대응 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기 대응 전담 기구를 구성하는. 그래서 기존에 전담 팀이 있다 그러면 그런 팀과 같이 어울려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상황을 접수하고 해결 모색 및 조직적 대응을 하고 조직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용자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료 수집 및 사례를 검토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할 것인가, 보상 절차를 수립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는 피해자 보직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해준다든지 위기상 발생 피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각한 경우는 법적인 조치를 하는 이런 것들에서 더 강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조직적으로 위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 상담을 막 하는데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막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코드를 지금 굉장히 감정 노동 상황이 우리가 그 감정 노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빨간불이 들어왔냐 노란불이 들어왔느냐 녹색불이냐 녹색불은 평소에 이제 노란불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지 않는데 계속 민원을 빨간불은 굉장히 막 험악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종사자가 전화 면담을 하는데 계속 욕을 해요. 그러면 빨리 이 사람이 코드를 발령을 하죠. 발령해가지고 코드 레드 3 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면 그러면 이 조직팀에 먼저 이 조직 위기관리팀에서 먼저 짝꿍을 맺어줘.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회복지사한테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을 먼저 매칭을 시켜줘 평소에. 그래서 A가 하고 B하고 있어요. 그러면 A와 B가 위기 상황에 있으면 A가 빨리 가고 그 다음에가 사무실에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서 뭐 누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민원을 내가 막 받고 있어. 막 욕을 해. 그런데 내 옆에 내가 짝꿍이 되는 사람이 옆에서 와가지고 나를 지켜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설령 저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B라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이 돼요. 내가 어떤 애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코드를 발령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일대일 멘토 된 사람이 빨리 와가지고 옆에서 나를 무슨 일인가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힘이 되고 클라이언트를 제지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1대1 멘토, 조직적인 다른 사람들, 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심리적 대응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그 감정 노동 상황,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어떤 폭력의 경험의 정도를 조금 코드명으로 분류하자. 의료 체계에서는 한 7단계로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대처한 것처럼 우리는 조금 이것을 감정 노동이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 때 이런 것을 감정 신호등 체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했었던 건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강주시 사회복 종사자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그 신호등 체계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하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자 그 제안을 했는데 코드 그린은 평상시 업무, 코드 옐로우는 내가 감정 노동이 지금 노란불이 들어온 거죠. 기관 내 해결 가능한 클라이언트인데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담당자를 괴롭힌다든지 또는 인격적 모독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자주 발생해. 오래 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코드 레드로 가는 거죠. 자, 코드 레드 같은 경우에는 폭언 욕설을 한다든지 협박성 악담명 한다든지 신체 이협을 한다든지 성희롱 성폭행 기타 위기상 이런 경우를 코드 레드로 분류해요. 이것은 기관마다 분류 체계를 달리 할 수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는 우선 위기 대응 레드다 그러면 모든 업무를 멈추고 거기에 집중해서 봐주는 거죠. 이렇게 대응을. 그래서 왜 이렇게 신호등 체계로 했느냐면 이러한 심각한 감정 노동에 대해서요. 일반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일반 영역에서는 일반 공공 영역에서는 어떻게 분류냐면요. 악성 민원인, 강성 민원인 이렇게 나눠요. 강성 민원인은 아까 코드 옐로우처럼 그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데 굉장히 괴롭히는 것을 강성 민원이라고 그러고 악성 민원인은 이게 그 완전 법적인 측면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민원인데 악성, 강성 이렇게 분류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악성이나 강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제를 시켜야 되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될 뭔가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가해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는요.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아주 못된 그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로 불려요. 블랙 컨슈머. 그래서 블랙 컨슈머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라면이다. 그럼 라면을 보니까 라면 컵라면 속에 보니까 벌레가 들었더라. 너희네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사업체 같은 데에 악성으로 아주 악질인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 경우는 블랙 컨슈머로 분류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을 제약을 시켜요. 다른 영역에서는. 근데 생각해본 사회복지가요. 어떻게 그런 욕을 하고 힘겹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못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욕을 먹어도 그 다음날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예방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도 보호하면서 클라이언트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사회복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료 체계에서 코드 7단계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공에서 한 것처럼 악성, 강성으로 해가지고 배제시킨다든지 블랙 컨슈머로 배제시키지 말고 우리는 좀 피해자 중심으로 보자.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강성, 악성, 블랙 컨슈머는 가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노동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 중심, 우리 사회복지자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광주복지연구원에 이 감정노동 매뉴얼을 보면 자세히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아마 복지연구원에 아마 자료가 떠 있을 건데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조금 더 하면은 그래서 애도 아까 이제 코드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요. 블랙 상황이 레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아까 먼저 레드 상황 어떤 상황인가 아까 규정하고 그 상황이 되면
코드명 발령을 해야 되는데 코드 레드 확인 후 아까 이제 막 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카톡방이나 SNS로 긴급 공지를 한다. 기관 자체에서 유용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그냥 벨을 누르든지 아니면은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벽에 뭘 해놓고 노란불하고 빨간불 두 개를 눌러놓고 그 중에서 위험 상황이 있으면 빨간불 팍 누르면은 사무실 뜨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탁 해가지고 바로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응대하며 코드 레드가 확인되면 1분 내로 코드명을 발령한다. 담당자는 경찰 신고와 동시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다른 직원을 보낸다. 언행 중단을 요청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적용됨을 고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상담실로 장소를 옮기도록 설득하고 경찰이 도착하면 함께 상담을 한다. 예, 아주 긴급한. 계속해서 폭행하는 경우 경찰서에 대동해 경위서를 작성한다. 상담 종료 후 상담자에게 휴식은 30분을 부여한다. 사법조치에 관해 법적 자문을 의뢰한다. CCTV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에 제출한다. 사법처리 여부를 위기대응팀에 결정한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위기대응팀에서 종사자의 사후관리 대응 조치를 강구하여 다양한 지원을 작성한다. 자, 이것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적으로 쭉 적어놓는 게 좋아요. 순서적으로. 근데 순서적으로 딱 적어놨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매뉴얼 해갖고 순서적으로 정해놓은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프로세스 맵을 만들어요. 프로세스 맵을. 여기 보면 프로세스 맵은 이 기호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것은 순서도의 시작이나 끝을 나타내고 이게 네모값은 값을 계산하거나 대입 등을 나타내는 처리 기능. 이렇게 사각형 이것은 참이면 예, 거짓이면 아니요. 또 이런 서류로 이것은 서류로 인쇄할 것을 나타내는 인쇄 기호. 기호를 연결해서 처리하는. 그래서 이 기호를 통해서 순서도를 만들어 봤는데 자 코드 레드 대면 상황에서 코드 레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아래에서 막 어르신이 막 예를 들어서 그 힘들다고 어떤 골프채를 들고 와가지고 막 그 창문을 깨시고 그래. 그러면 바로 보고 코드명 1을 발령을 딱 보고 코드 1분 내로 코드명을 발령을 한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썼었던 그 매뉴얼 그거 하도록 직접 누르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코드명을 발령을 한다. 자, 그리고는 그렇게 딱 되면은 경찰에 신고가 되고 바로 이기 대응팀이 거기로 그 했던 대로 딱 된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딱 해결이 돼버렸다 그러면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죠. 이렇게 놓아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면 은혜 중단을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감정노동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말씀을 좀 낮춰주시고 저한테 차분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원하는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은행 중단을 요청하면서 자 그다음에 그러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고지를 하도록 해요. 문제 해결되면은 근데 그러지 않으면 상담실 그러면 잠깐 우리 상담실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실까요? 상담실 이동하실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폭력 경험인 경우는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상담 이용한 경우. 근데 문제 해결되면 30분 쉬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경찰서로 가서 이동해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제출한다. 만약 고소고발해야 될 경우는 음, 위기대응팀 사법처리 여부를 이렇게 위기대응팀에서 사법처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 그 대상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상황을 종료시킨다. 그 후에는 종사자의 사후 관리를 하고 이 내용은 보고서 작성한다. 이렇게 맵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걸 보고 착착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맵을 만들어 가지고 예행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코드 옐로우 상황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옐로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분류를 했잖아요. 그 옐로우인지 레드는 기관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옐로우 레드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카톡방에 전달한다. 자, 코드 옐로우 1분 내로 코드명 발령한다. 위기대응팀은 해당 종사자 클라이언트와 면담에 예의주시한다. 가서 찾아가가지고 뭔지 주변에서 둘러서서 봐주는 거죠. 은행 중단을 요청하며 노동자 보호법에 적용다 고지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순서적으로 뭘 할 것인가를 정리해 주는 거죠. 상담설로 이동한다. 위기대응팀이 합류해서 함께 상담한다. 혼자 가지 않고
계속 폭언을 한 경우 코드 네드로 업그레이드해서 네드 등급으로 처리한다. 상담 종료 후 30분 동안 휴식 시간을 준다. 불만 내용을 사실 입각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관리 팀에서 심리적 안정과 도움 방법을 찾아 지원한다. 예, 자, 이것은 말단 직원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위기관리 팀에서 원장님 지원할 수도 있고 이사장님을 지원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원장을 해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원장도 혜택이 된다 그랬어요. 코드명을 앞절어요. 옐로우 확인하고 1번에 하고 이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위기대응팀 종사자 면담을 예의주시한다. 그래서 위기대응팀에서 아까 어, A라는 방에서 네들을 딱 발령하면 그 옆방에 있는 선생님이 빨리 찾아와갖고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네, 그런 거죠. 그 문제 해결되면 30분 휴식.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언행 준당을 요청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처벌을 받습니다. 선생님 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어르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능한지 한번 제가 다 알아보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차분하게 그래도 해결이 되면 30초. 그러지 않으면 상담실로 이동하고 위기대응팀이 같이 대동해서 해줘야 돼요. 문제 해결. 계속 난던지 코드 레드업으로 해가지고 경찰서를 대동하고 법적 자문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종료시. 그래서 이거 부분도 매뉴얼대로 순서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 프로세스 맵을 만들어 놓고 항상 거기다 그려 놓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감정동 상황 세 가지를 그 삼종 상황에서는 세 가지를 바꿔라. 이걸 제가 좀 이것은 일반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첫째, 감정 노동 상황이 되면은 언어 정서적 폭력 상황이 되면 장소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응대 장소를 바꿔서 아이고 저기 상담실로 한번 가실까요? 그러면 이 가는 시간에 약간 흥분이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인간이 장소가 주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해요. 그 여러 사람이 있으면 군중 심리가 생기니까 좀 조용하고 차분한 장소에서 앉아서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그래서 감정 노동의 상황이 되면은 빨리 장소를 좀 편안한 장소로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자, 감정 노동 상황에서는 시간을 좀 바꿔주는 거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누가 이렇게 보육원 같은 경우나 양육시설 같은 데서는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줘. 내가 외박을 왜 못 갔냐고 막 그러거든요. 이러면 합리적으로 따지면 내가 더 해결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네가 외박을 건의했지만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내가 30분 뒤에 내가 선생님하고 내가 우리 이제 상사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나서 너한테 내가 30분 정도 시간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 그러면 아이가 흥분한 상태에도 30분 정도 되면은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막 씩씩해가 막 이렇게 흥분해서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약이 잘 듣고 그러시냐고. 제가 지금 상사가 없는데 제가 지금 최소한 30분 정도 뒤에 상사가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상의해가지고 바로 전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분을 벌어줘야 되네. 그러면 그 흥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는다. 사람을 바꿔주는 거 필요했다.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민원인하고 굉장히 많이 다퉜어. 그러면 빨리 상사가 가가지고 대신 가가지고 무슨 일이시냐고 저기 가서 저하고 좀 이야기하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자와 바꿔서 그 감정을 담당자와의 생겼던 감정을 추스르려고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이 일반 그 민원인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도 그 시스템 만들 때 매뉴얼 만들 때 이것도 장소, 시간, 사람 바꾸는 것을 매뉴얼 속에 잘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 다음은 우리가 코드명 발령을 위해서 폭력의 예측 경고가 되는 징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건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는 징후를 보니까 뭐 더 난폭해지고 시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막 이거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뭐 손에 잡힐 만한 물건을 찾는다든지 어 잠시 멈추거나 아주 더 조용해진다든지 어떤 그 반복적인 행동의 속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세진다든지 아니면 눈 맞춤을 막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눈 맞춤을 꺼린다든지 눈을 갑자기 크게 뜬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체적 위험의 징후가 된다는 거죠.
예. 또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하얗게 질린다든지 상황에 맞지 않게 웃거나 노래를 흥얼거린다든지 목소리 힘이 그런다든지 그렇게만 했다 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이 폭력의 징후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코드명을 코드명 발령에 대한 준비를 탁 하는 거죠. 아니면 미리 코드명을 발령하든지 그 대응 절차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언어적 폭력 징후를 보니까 공격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자신은 원만한 삶을 말을 한다든지 따뜻하며 공감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대화 장르를 맞추기 어렵고 걸폐 시를 건다든지 무엇이든지 비난하고 정당한 근거를 대면 이를 다른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언어 위험에 대한 예측 경고가 된다. 대응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서적 위험 상대방이 지쳐 있거나 물이나 음식이 필요한 상태인지 파악한다. 이런 경우는 괜히 까칠할 수 있겠죠. 자살하겠다고 말을 협박한다든지 제 회사와 수대를 경험했다든지 정신건강 진료 또는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든지 참여자의 심장이 빨리 뛰고 피로감을 막 증가한다든지 참여자의 흡연 음주 등의 불건강한 생활 습관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것이 정서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한번 대응책 한번 읽어보시고 성적 위험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슬쩍슬쩍 성적 언어와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준다.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음란 폐설을 막 쓴다든지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불쑥불쑥 SNS상에서 성관관 메시지 사진 같은 거 올린다든지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 술자리 갖기를 자주 요청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성적인 위험의 예측 경고 된다는 대응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의료적인 거 면역력이 저하된 대상자나 노인 대상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극소 증상의 발적 비내기과 증상에는 배내 작용 소변색이 변한다든지 접촉 비말 감염 경구 감염 경피 감염이 생긴다든지 의료적 위험의 예측 경고 신호들 이런 거입니다. 대응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경제적 위험 지연 학연 성격 등 이유로 매우 친근하게 대한다든지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적은 돈을 잘 쓰고 인심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든지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죠. 체형이 호리호리하고 화끈한 외모를 한다든지 기관이나 시설 후원금을 내라는 압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정보적 위험 우리가 같이 약간 정보적 위험 많이 생각했죠. 나 또는 지인 주위 주인들에게 나 일상을 묻는 소문을 들었다든지 클라이언트 연락 시에 종사자 개인 핸드폰을 이용한다든지 종사자 차량에 개인 연락처가 노출되어 있다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은 실은 뭐 구체적인 어떤 지침도 될 수 있겠지만 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나침반 정도로 활용을 하시고 기관별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배움이 있으셨는지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내용들 보시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